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은 무인기 폭탄을 달고 러시아 병사들이 은거회에 있는 건물 창문으로 들어가서 그 건물을 무너뜨리거든요. 똑같이 김정은 집무실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됐을 것이고요. 본인이 언제 어디서 암살당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본인의 어떤 대역을 쓴다든가 본인과 똑같은 차량을 움직인다든가 라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신사임당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출연하게 된 김금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북한 무인기 사건은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지금 북한 무인기가 굉장히 화제잖아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11일에 북한이 대한민국에서 보낸,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보낸 무인기를 식별을 했고 또 그 식별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평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노동당 중앙청사 위에서 이제 유인물을 뿌렸다라는 것이 그 열화상 탐지 카메라에 이제 북한이 포착을 했고 그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1일 날 한 번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약 2번에 걸쳐서 총 한 3회 정도를 한국에 보냈다라고 비난을 하면서 이제 그것을 북한은 이제 특대형 도발로 규정을 하고 그에 따른 군사적 긴장 관계를 상당히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 지금 무인기 사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안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은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도발을 하는 쪽은 북한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상황을 만들어내고 변수를 만들어내는 쪽은 늘 북한이었는데 이번이야말로 그 주체가 좀 바뀐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북한이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무인기 공격을 당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 상당히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눈치다. 한 번도 그런 적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특히나 북한이 지금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은 그 무인기가 뿌린 그 삐라의 내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어쨌든 누가 보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즉 우리 국군이 보냈는지 민간단체가 보냈는지 정보기관이 보냈는지 실체를 알 수 없는 무인기가 일단은 평양 상공을 휘젓고 돌아다녔다는 점, 그리고 그 무인기를 격추시키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무인기가 종횡무진 활약한 곳이 북한의 심장 중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김정은이 직무를 보는 그 직무실 바로 위에서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 상황은 북한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좀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포병연대, 포병여단을 비무장지대에 산계를 시키고 언제든지 사격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위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대부분 지금 북한이 상당히 당황을 했고 그것에 대한 어떤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누구의 소행인지 많이 궁금해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제가 이 자리에서 딱히 누구의 소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고요. 북한의 자작극일 가능성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군이 보냈을 가능성, 그리고 우리 민간단체가 보냈을 가능성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혹은 해상에서 제3자가 보냈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어떤 언론 기사를 보면 우리가 파주의 임진각 일대에서 이제 평양까지 있고 직선 거리가 약 제일 가까운 거리로 나오니까 거기로 염두를 해두고 파주에서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지도상에 설정한 최단 경로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무인기가 실질적으로 몇백 킬로미터를 날아갔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특히나 북한의 그 촘촘한 방공망을 피해서 날아갈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은 해안선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보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인기를 보낸 주체가 정확히 누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은 시기상조고 그리고 혹여라도 누가 보냈는지 알고 있는 전문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발언하지 않는 것이 우리 국익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아도 모르는 척 해야 되는 거죠. 이번 무인기는 전단 살포지만 앞으로 무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온 걸까요? 그렇죠. 상당히 섬세하게 컨트롤이 된 무인기라고 볼 수 있고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갔다라는 것은 그 무인기를 조종하는 사람과 무인기 사이의 어떤 그 전파만으로는 조종이 불가능합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끊기거든요. 그러면 위성 항법 체계를 사용을 해서 위성까지도 동원이 되어서 무인기가 날아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좌표를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삐라가 아니라 다음에는 폭탄이 있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다양한 어떤 무기를 실을 수 있는 것이 무인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무인기의 활용 빈도를 보면은 무인기가 거의 모든 무기를 다 대체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번에 보낸 그 무인기가 일종의 경고, 일종의 협박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종이 쪼가리를 뿌리고 가지만 다음에는 뭐가 될지 모른다. 경고망동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늘 위협은 북한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과 또 대한민국 국가를 상대로 도발적인 언행을 했고 항상 위협을 하는 쪽은 북한이었고 못된 짓은 북한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역으로 한번 당해보니까 북한은 지금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격을 받은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허점이 이렇게 여실히 드러난 셈이고 북한이 그동안 기거만장하면서 했던 그런 여러 도발적인 행위들이 다 허세에 불과했다라는 것이 지금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니 북한은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라도 저렇게 더 도발적으로 더 극단적으로 저렇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여정은 담화를 통해 대한민국 무인기가 다시 한번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발언의 배경과 속내는 무엇인가요? 김여정의 모든 문장은 앞에 목적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일으킨다면이거든요. 바꿔 말하면 제발 다시 일으키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무인기가 날아올 경우 방공망이 또 뚫릴 건 뻔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더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북한 입장에서도 무인기가 한 번 더 날아오게 되면 지금은 협박 수준에서 그쳤지만 그때는 뭐라도 보여주기 위해서 도발에 나설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그런 도발과 도발이 오고 가고 그리고 이제 국지전이 오고 가게 되면 피해는 북한이 봅니다. 물론 우리도 피해를 보겠지만 북한은 괴멸 수준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과 김여정은 이번에 쫄보라는 게 드러났고요. 상황이 그렇게 악화되는 것에 대해서 둘 다 겁을 내고 있기 때문에 문장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참변이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앞의 전제는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된다면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도 남한과 북한 사이에 불필요하게 긴장관계가 올라갈 필요성은 없다라고 보고요. 지금 그럴 타이밍도 아니고 그럴 만한 이유도 없기 때문에 이쯤에서 이 해프닝은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만약 민간에서 이거 무인기를 보냈다고 한다면 민간도 어쨌든 그 안보 상황을 관리해야 되는 그 책임을 나눠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내거나 혹은 이런 것은 자제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서 경해동해선 도로 폭파를 준비한다는 이슈가 있는데 더 큰 일로 번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경의선 폭파 같은 경우에는 이번 무인기와는 상관없이 북한이 오래전부터 진행해오던 남한과의 그 관계를 차단하는 움직임의 일환이기 때문에 무인기의 어떤 직접적인 영향하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북한이 지금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남한과 어떤 적대적인 두 국가론을 내세우고 있고 그리고 한국과 연결된 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끊어놓고 그 해당 지역을 요새화하고 있는 작업을 꽤 오랫동안 해오고 있거든요. 경의선 도로 이쪽 지역을 이제 다 드러내고 요새화하는 것도 사실 이전부터 진행해오던 작업의 어떤 과정이지 그것이 마치 무인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리액션을 취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그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거나 아니면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확대해서 해석할 필요도 없다. 있는 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우리가 괜히 그렇게 불안해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다. 하지만 대비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핵을 보유한 나라인데도 무인기에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지만 북한은 그 핵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북핵에 대해서 늘 위협을 느끼잖아요. 왜냐하면 북한은 어쨌든 정상 국가가 아니고 그들의 어떤 정상적인 의사결정에 따라서 핵 발사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내키는 그 기분에 따라서도 핵무기에 손을 올릴 수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은 100번 지당한 말씀인데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는 혹은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약간의 징조라도 보인다면 북한 정부는 그대로 멸망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과 미국이 혀로 이제 그 핵무기와 관련해 가지고 거의 핵 공유에 가까운 협정을 맺고 있죠. 그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사이에 맺어진 워싱턴 선언입니다. 그 워싱턴 선언에 따르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 이후 혹은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하는 그 기도가 적발이 될 시 선제 공격으로 북한을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즉 핵에는 핵으로 대응을 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은 북한 전체가 소멸당하겠다라는 뜻과 맞먹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북한에게 꾸준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너희가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은 북한 전체의 멸망을 뜻하기 때문에 북한도 감히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핵 확장 억제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쓰지도 못할 텐데 북한이 핵시설을 대외적으로 처음 공개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쓰지도 못하지만 협상 도구로서 북한의 핵 능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그 핵시설은 핵 우라늄 농축 시설이고 고농축 시스템을 오픈을 했거든요. 그 말은 언제든지 본인들의 핵물질을 본인들이 만들어내고 싶은 순간에 만들어내고 싶은 양만큼 만들 수 있다라는 능력을 과시한 겁니다. 즉 그 말은
핵무기를 사용한다라는 것과 핵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다른 개념이에요. 핵무기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모든 걸 걸고 전 국제사회를 적으로 돌리겠다라는 그런 미친 짓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선택 옵션에 거의 올라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핵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핵 확산 능력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핵무기를 가졌으니 나의 핵 능력을 다른 나라에 넘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국제사회에 분명한 위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협적인 도구를 가지고 협상에 임할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핵 우라늄 농축 시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어떤 위협 도구라기보다는 지금 11월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미 대선을 염두에 두고 미국에게 또 대북 정책의 어떤 전환을 요구하는 압박을 하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북한의 어떤 그 대미 정책에 조금 더 초점이 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대선 전후로 북한이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를 했다라는 것은 추가적인 핵실험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라늄 농축 시설을 통해서 만들어낸 핵물질은 핵실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실험을 하면 조금 더 정교한 결과값을 얻겠지만 이미 우라늄 농축을 통해서 만들어진 핵물질은 그 자체로도 안전하고 그 자체로도 검증 가능성이 인증이 되기 때문에 굳이 핵실험을 할 이유는 없고요. 과거에 플루토늄을 추출을 해서 핵무기를 만들었던 시절에는 핵실험을 통해서만 그것이 어떤 핵물질로서 혹은 핵 무기화급으로서의 어떤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라늄 농축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7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북한이 원하면 할 수 있고요. 하지만 그럴 필요성은 없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7차 핵실험을 해야만 그들의 핵 능력이 입증되는 건 아니다. 이제 한 달 뒤면은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만약 북한이 원하지 않는 대통령이 될 시 북한은 미국에 대한 어떤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핵실험을 동반한 특대용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트럼프 후보가 되면 북한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요. 대선 전에 북한의 어떤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은 제 기준, 제가 가지고 있는 학식의 기준에서 볼 때 제로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트럼프의 입장이 뭡니까? 북한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과 언제든지 만나서 협의를 통해서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핵 위협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제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한 번도 비핵화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 말은 북한의 핵 능력을 인정해 줄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김정은은 지금 그걸 노리고 있거든요. 오매불만 그것만 노리고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인 핵 보유국으로 혹은 비공식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그림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에게 해가 되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번에 핵실험을 하게 되면 미국 내 여론이 어떻겠습니까? 북한을 현실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북한을 때려잡자라는 쪽에 표를 몰아주지 않겠습니까? 그건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일절 도움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지금 임박해 있는 시점에 굳이 그런 모험을 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거죠. 정무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에도 그럴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상 북한은 아직 그럴 수 있는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건 공공연히 알고 있는 사실인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건 다른 이야기인가요? 현재 북한은 잠재적으로는 핵 보유국으로 이제 암묵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국제법상 혹은 국제 어떤 그 커뮤니티, 인터내셔널 커뮤니티에서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핵 보유국으로 공식 인정받는 나라는 기존에 인정받았던 프랑스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혹은 인도, 파키스탄까지가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핵 보유국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죠. 그 차이입니다. 북한은 현재 이스라엘과 같은 입장입니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무기화시켰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공식적으로 북한을 핵을 가진 국가로 인정을 하게 되면은 핵 확산 도미노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 같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상당히 불량한 나라죠.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테러 집단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노멀 스테이트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노멀 스테이트가 아닌 국가에게 핵 보유국의 지위를 주게 된다면은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이란이라든가 북한과 약간 불량한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는 나라들도 너도나도 핵무기를 갖겠다고 설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핵 확산 도미노 현상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핵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를 악물고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더 이상의 핵무기 보유 국가는 없다라고 규정을 짓는 겁니다. 리비아 같은 경우, 남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공식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핵 프로그램을 폐기했거든요. 국제사회는 지금 북한을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핵을 보유하고 있어도 핵 보유국가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주지 않겠다.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은 아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때부터 미국과 혹은 북한 사이 협상 혹은 북한과 국제사회 사이의 협상은 비핵화가 아니라 핵 군축 협상입니다. 핵무기 보유 숫자를 줄이는 대신 혹은 핵무기 확산을 안 하는 대신 그만큼의 상응하는 대가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북한은 기사회생할 수 있죠. 그 상황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러시아는 핵이 있는데도 이번 전쟁에 사용하진 않았는데요. 북한이 갖고 있는 핵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그리고 또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결국은 핵무기는 절대적인 무기입니다. 절대적인 파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무기거든요.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그 원자폭탄 시초로 해가지고 지금 핵무기가 발전해 왔는데 현재 미국이나 러시아 혹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 포함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그 한 발 한 발이 히로시마에 떨어뜨리는 핵무기의 작게는 10배에서 많게는 100배, 1000배까지 이릅니다. 1945년에 떨어진 그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무기도 도시 하나가 쑥대밭이 됐는데 그의 100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리고 그런 무기를 한 10개 정도 떨군다고 하면은 그 나라 전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즉 절대적인 파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대로 하여금 나를 공격하는 상대로 하여금 레드라인을 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바로 억제 능력이거든요. 억지 능력이라고 표현하는데 상대가 나를 공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공격하는 상대가 나를 전멸에 이르게끔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전멸에 이르게끔 한다면은 나도 그 핵무기를 가지고 당신을 전멸에 이르게끔 하겠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럼 전멸과 전멸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지구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 사이에서의 전쟁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난다 할지라도 국지전 혹은 소규모 어떤 그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지만 대규모 전면전으로 발발할 가능성은 사실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핵과 관련해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저는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북한의 핵무기가 점점 고도화되고 있고 위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의 핵 우산에 의지할 수 없다고 봅니다. 특히나 미국의 어떤 정책 결정이 늘 지금까지 대한민국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흘러왔지만 우호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도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안보적으로도 여러 가지 챌린지가 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이라든가 혹은 뭐 여러 가지 방위비 협상이라든가 혹은 북한의 핵 능력을 인정한다든가 이런 등의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으로 우리가 예상치 못했고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끌려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되찾고 또 남북협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자적인 협상에서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우리도 핵 능력을 보유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저는 핵 능력을 우리가 보유하는 것만이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안보적인 불균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시죠. 미국의 어떤 핵 능력에 의존하면 된다. 미국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도 여전히 그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의 동맹이기 때문에 혈맹이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버릴 거라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만에 하나 가능성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만에 하나 아닐 수도 있잖아요. 미국이 뉴욕이 서울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될 경우 뉴욕과 서울이 동시에 북한의 핵무기로부터 위협을 받는다면 미국은 뉴욕을 지킬까요? 서울을 지킬까요? 당연히 뉴욕을 지키겠죠. 그러면 서울은 무방비 상태에서 핵무기가 날아오는 걸 얻어 맞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는 용납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듯이 우리가 만약 핵무기를 가지게 된다면 그 자체로 비핵화가 되는 겁니다. 핵무기를 가진 나라는 핵무기를 가진 나라를 핵으로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서로가 전멸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를 가진 나라와 핵무기를 가진 나라 사이에는 대규모 전쟁이 발생할 수가 없고 그 전쟁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핵무기를 사용한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만 북한의 핵무기를 무용지물화할 수 있는 거죠. 미국 외교 전문지에서 1950년 이후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최고조라고 했는데 그 배경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얼마 전에 그 미국의 외교 전문지 그 Foreign Policy라는 잡지에 나온 겁니다. 스팀슨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로버트 매닝이라는 연구원이 이제 해당 기고문을 작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로버트 매닝 연구원을 개인적으로 조금 압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뻥이 좀 심해요. 네, 약간 위협을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좀 있는 사람인데 축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북한이 향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유의미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도발에 나선다면은
이제 뭐 연평도라든가 이런 어떤 뭐 도발, 연평도를 뭐 점령한다든가 등의 어떤 그런 상당히 큰 규모의 국제 도발에 나설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거기에 대응하게 될 경우 그것이 전면전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시나리오가 그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주한미군이라든가 한국군의 어떤 그 개입을 막기 위해서 동시에 북한군도 중국군과 동시에 이제 남한으로 밀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나름의 그 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북한은 외교적으로 상당히 고립된 위치에 있죠. 코로나 이전, 그러니까 즉 하노이 회담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은 이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큰 주목을 받는 어떤 그 외교 주체였어요. 뭐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번 만나기도 했고, 뭐 싱가포르 회담하면서 상당히 이슈를 끌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화려했던 북한 외교가 코로나 이후에 조금 많이 죽어 있어요. 특히나 스스로 고립되는 길로 들어가면서 지금 북한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뭐 경제 상황이라든가 외교 상황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악재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출路를 모색을 해야 되는데, 북한은 항상 어떤 출路를 모색할 때 도발을 선택해 왔습니다. 특히나 그 도발은 인명피해를 동반한 군사적 도발을 많이 해왔죠. 천안함 폭침이라든가 연평도 포격 같은 경우에도 사실 북한이 계획적으로 도발한 그런 군사적 도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과 이제 추이를 같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북한이 현재 본인들이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도발을 선택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그 시점을 뭐 6개월 뒤 혹은 18개월로 정한 것 같은데, 저는 뭐 크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북한 붕괴 시 중국과 러시아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최근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자 일대에서 러시아 군부대의 훈련을 참가하던 북한군 장교 6명이 우크라이나 발사 미사일에 맞아서 죽었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뭐냐면 북한 군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에 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북한이 군인을 파견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러시아나 북한 둘 다 부인하고 있지만 뭐 걔네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거를? 보도에 따르면, 또 정보에 따르면 이미 수천 명의 북한 군이 러시아로 넘어가서 전장에 투입될 준비를 마쳤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북한과 러시아가 지금 사이가 갑자기 가까워지면서 거의 군사 동맹에 준하는 협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 협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게 서로 어떤 병력 지원을 해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군사 물자를 지원해주는 의미일 거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저는 그때 병력 지원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분석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실로 드러나고 있어요. 북한 군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건 역으로 얘기하면 북한에서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러시아 군도 그 협약에 따라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붕괴할 시, 북한의 어떤 군부가 무너지거나 혹은 북한 정권이 무너지거나 북한 내부의 소요사태가 발생을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한때는 중국만 신경을 썼었는데 중국군뿐만 아니라 러시아 군도 내려올 수 있다, 그 조약에 의해서 라는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가능성입니다. 시나리오고 이것이 확정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은 예상의 범주에 넣어야 되는 것들이 더 많아졌고, 그리고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워졌다라는 점에서 저는 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즉 북한이 붕괴됐을 때 중국이 개입을 하는 것은 상수입니다. 그것은 이제 어떤 우리가 예상 가능한 뭐 몇 퍼센트 가능하다, 몇 퍼센트 가능하다가 아니라 제 기준에서는 100% 중국은 들어올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러시아군의 개입까지도 이제는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참 골치 아프게 됐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돈독해지는 게 불쾌하지 않을까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북한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상황을 항상 원했고 지금까지 또 그래왔던 적도 꽤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중국은 완벽하게 북한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습니다. 북한은 지금 더 날이 가면 갈수록 중국의 어떤 그 통제에서 벗어나서 러시아 쪽으로 붙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은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상황일 겁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에 친중 정권을 세워야 되는 걸 중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들의 국익인데, 그것을 방해할 수 있는 세력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러시아도 이제 그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아마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도 지금 골머리를 앓을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붕괴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나라들이 그 시나리오의 가능성에 넣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와 중국이 지금 약간 동상이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거기에 러시아라는 변수가 생긴 겁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시나요? 일단은 김정은 정권이 어떤 형태로 붕괴가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북진해서 그들을 뭐 군사적으로 제압하는 경우는 사실 가능성이 많이 없어요. 우리가 뭐 올라갈 수 있는 명분도 당장은 없고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군사적으로 올라가게 될 경우 얼마나 많은 군인이 희생당하겠습니까? 그건 사실 시나리오 범주에 없는 내용이고, 북한이 붕괴한다라는 것은
지금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잡음이라든가 경제난이라든가 주민에 대한 통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결국 극대화돼서 어떤 임계점을 넘어버리게 되면은 주민 봉기에 의해서 북한이 무너질 가능성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 엘리트들에 의해서 김정은 정권이 축출당하는 경우입니다. 이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현재 김정은 정권은 북한 내부 주민들을 엄청 강하게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통제 범위에 엘리트들도 포함시키기 시작했어요. 즉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도전하는, 자신의 권위에 조금이라도 도전하는 엘리트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숙청의 피바람 속에서 엘리트들이 상당히 많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차라리 이렇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파리 목숨일 바에는 한번 뒤집어 엎어보자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도 있고, 그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즉 그들의 어떤 반발이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현재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김정은이 모르는 게 있어요. 엘리트가 자신에게 충성하고 엘리트가 자신에게 어떤 김정은 정권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충성 자금을 조달해주고 있는 그 배경에는 중국과 북한과의 특수관계가 있거든요. 중국이 그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중국이 북한의 엘리트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만약 중국이 마음을 바꿔서 엘리트들 니네도 한번 망해봐라 라는 식으로 모든 교역관계를 끊어버리고 중국과 북한 사이에 밀수 루트가 상당히 많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중국이 통제의 칼날을 대기 시작하면은 북한 엘리트들은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수단이 다 차단당하는 겁니다. 김정은은 그래요. 중국과의 관계가 망가지게 되면은 그 모든 관계, 흔히 말하면 빨대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러시아 쪽으로 옮기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정말 멍청한 생각인 게 러시아는 중국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중국이 북한에게 가지고 있는 그 국익의 그 크기와 러시아가 북한에 가지고 있는 국익의 크기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 훨씬 북한에게 많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러시아는 그만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러시아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 쪽으로 그 모든 파일을 옮겨가려고 한다면 엘리트들은 자기들이 수십 년 동안 만들어놨던 그 공적 네트워크라든가 공생관계를 다 무너뜨리고 러시아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은 엘리트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그냥 아예 없애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반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이요, 먹고 사는 문제를 건드리면은 가장 강하게 반발합니다. 저는 그래서 엘리트에 의한 북한 내부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 시나리오는 군부에 의해서 북한 정권이 붕괴되는 것인데, 그 시점은 아마도 김주애에게로 권력이 80% 정도 넘어가는 시점, 군부가 김주애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 가지를 요약할 수 있죠. 북한 주민의 어떤 참다 못해 일어나는 그 임계점의 폭동, 두 번째는 엘리트의 반란, 세 번째는 김주애에게로 권력이 세습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권력 공백, 그리고 권력 공백을 용인하지 않는 군부의 쿠데타로 북한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현재로서는 실행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어떤 이유로 틀어지게 된 건가요? 이해가 안 되시죠? 모든 사람들이 북중 관계를 연구했던 모든 학자, 그리고 북한을 연구했던 모든 학자들이 현재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겁니다. 쉽게 말하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상식 가능한, 설명 가능한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국제관계거든요. 어떤 국제관계도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국제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설명할 수 없는 국제관계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감정 싸움이에요. 서로 그냥 이게 방송용어일지 모르겠지만 삔또가 상한 겁니다. 둘 다. 서로한테. 김정은도 시진핑에게 마음에 쌓인 게 많고요. 시진핑도 저렇게 엇나가는 김정은이 그냥 꼴보기 싫은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지금 어떻게 보면은 통제를 하려고 하고 있고 본인들의 어떤 소나기에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북한은 그 소나기가 싫은 거죠. 그리고 이게 사실 처음부터 감정 싸움으로 번져진 건 아니에요. 초창기에는 북한이 원하는 만큼의 지원을 중국이 해주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은 대북 유엔 제재를 준수해야 된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런 공식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 면에서 어쨌든 보여지는 모습이라도 그 대북 제재를 준수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해왔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북한은 본인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여러 가지 해외 수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금 줄어들게 되니까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죠. 그런 불만을 중국에게 얘기했는데 중국은 좀 기다려라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김정은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던 찰나에 러시아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야, 니네가 가지고 있는 포탄, 미사일 우리한테 좀 줘봐. 그럼 우리가 니네가 필요한 식량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이런 거 좀 제공해 줄 수 있다 라고 하니까 김정은은 거기서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겁니다.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 외교관계를 바라봐야 되는데 너무 단기적으로 역설적으로 보면은 그만큼 김정은이 급하다는 거예요. 김정은이 당장 통치 자금이 급하고 식량난이 급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이머전시가 상당히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틀어막기 위해서 매우 근시안적인 접근을 한 것이 바로 러시아의 손을 잡은 것이고 중국과 멀어진 겁니다. 시진핑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김정은은 이번에 2024년 그 9월 9일에 그 북한 창립절이거든요. 그날에 축조를 보내면서 시진핑이 뼈 있는 말을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중 관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르치는 거죠. 너 지금 너무 흥분했어. 캄다운 해봐 라고 얘기를 한 건데 김정은은 되받아칩니다. 알아서 할게 라고 되받아칩니다. 지금 두 국가 사이에 축전이 오고 가는 걸 보면은요 상당히 냉랭해요. 그냥 인사를 해야 되니까 마지못해 하는 겁니다. 옆집 사는데 안 볼 사이는 아니고 인사는 해야겠고 엘리베이터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그 정도입니다. 지금 옛날에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뭐 아드님 잘 지내세요 뭐 이런 인사치레가 많이 오고 갔다면 지금은 안녕하세요 몇 층 가세요 눌러드리고 이 정도로 끝인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북중 관계가 상당히 몰상식적이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것은 아마 중국 때문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중국은 저렇게 북중 관계를 비상식적으로 끌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이유는 김정은에게 있는 겁니다. 김정은의 통치 능력, 김정은의 상황 판단 능력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인지 능력 자체에 김정은이 문제가 발생을 한 건데 사람이 보통 인지 능력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급박한 상황에 몰렸을 때 사람은 정상적인 인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러우 전쟁 이후의 북러 관계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바로 팽당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러시아도 만약 러우 전쟁이 끝나자마자 북한을 팽하게 되면 러시아를 따르는 국가들에게 뭐 어떤 메시지를 주겠습니까? 이용 가치가 끝나면 넌 버려지는 거야 뭐 이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관계 설정 차원에서라도 바로 버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러우 전쟁 때만큼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해 주는 것은 북한이 그만한 포탄을 러시아에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즉 상호 관계에 의해서 주고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러우 전쟁이 끝나면 북한은 러시아에 뭘 제공해 주겠습니까? 포탄은 더 필요 없습니다. 미사일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북한 미사일이 더 뛰어나겠습니까? 러시아 미사일이 더 뛰어나겠습니까? 북한의 핵무기가 더 멋있을까요? 러시아 핵무기가 더 멋있을까요? 당연히 러시아겠죠. 그렇기 때문에 러우 전쟁이 끝나게 되면 상호 관계에는 평등 관계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상하 관계가 확 수립되는 것이고요. 그만큼 이제 러시아는 조금 더 고압적인 자세로 북한을 대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 북한 입장에서는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없으니 제공받는 것도 줄어들겠죠. 그러면 그 관계는 서서히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정학의 이해를 좀 많이 강조를 하는데 저는 지정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지정학적으로 모스크바의 그 인터레스트는 이 극동에 없어요. 모스크바와 평양 사이의 거리는 너무 멉니다. 베이징과 평양은 가까워요. 서울과 평양은 가깝습니다. 그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것은 그만큼 연관된 관계가 많다는 것도 뜻하거든요. 하지만 모스크바와 평양 사이의 거리는 너무나 멀기 때문에 그 시로레이 같은 줄은 결국 러우 전쟁이에요. 근데 그 러우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그 시로레이까지 얇게 연결해준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모스크바는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는 데 관심이 있고 거기에 더 많은 인력과 노력을 쏟지 북한과의 관계에 쏟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최근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실사구시의 전략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사구시라는 게 결국은 우리의 실익을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북중 관계가 안 좋아지고 있으면 우리는 여기서 해야 되는 역할은 한중 관계를 복원해야 되는 겁니다. 한중 관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국을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중국의 어떤 체제에 대해서 혹은 그 공산당에 대해서 상당히 큰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적인 관계에서 본다면 대화를 해야 될 건 해야 되고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얻어낼 건 얻어내야 됩니다. 그게 실익을 추구하는 실리주의자의 입장이라는 생각이 들고 희망적이게도 지금 주중대사로 임명된 사람이 김대기 비서실장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중국에 던지는 메시지가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을 우리가 주중대사를 앉혔다는 것은 그만큼 한중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먼저 중국에게 화해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나쁘지 않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과거 한 2년 전, 3년 전 그렇게 우리를 냉대하던 중국이 현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이 이렇게 망나니처럼 행동하고 저런 식으로 나오면 한국의 손을 잡으면서 북한에게 경고를 줄 이유는 있거든요. 즉 중국의 이익과 우리의 이익이 지금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면 손을 잡아야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중국에게 대해서 물론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있고 중국의 어떤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찬탈이라든가 뭐 한한령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원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리적으로 접근을 해서 얻어낼 것은 얻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내부 경제 상황은 어떤가요? 북한의 현재 경제 상황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북한이 올해 초에 야심차게 내놨던 게 있어요. 그 경제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즉 2024년 연말에 가서는 어떤 지점에서 이러이러 성과를 거두겠다라고 북한 주민들에게 공언한 게 있습니다. 벌써 지금 녹화 날짜가 10월 중순인데 하나도 지켜진 게 없어요. 거의 완성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북한이 야심차게 내놨던 게 지방경제발전계획, 지방공업발전계획이라고 20에 10승 뭐 이런 정책을 내놨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평양을 제외한 지방의 어떤 그 공업 상태가 너무 안 좋다. 특히나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안 좋다. 심지어 그 기초적인 뭐 간장이라든가 된장이라든가 이런 것조차도 공급이 안 되고 있으니 지방공업 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서 10년 동안 이제 20개 이상의 간장이나 된장을 만드는 공장을 짓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안 되고 있는 이유가 공장을 지으려면 어쨌든 설비와 자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설비와 자재는 다 대북 수출 금지 목록에 있는 것들입니다. 중국을 통해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중국이 그걸 안 해주고 있습니다. 딱 막아놓고 안 해주고 있어요. 내 도움 없이 어디 한번 해봐라 이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북한은 그 계획이 다 차질을 빚고 있거든요. 한 가지가 안 돼도 경제는 흔들립니다. 모든 게 안 되면 경제가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식량 가격이고요. 식량 가격이 지금 폭등하다 못해 지금 사실상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식량을 구입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기준으로 제가 오늘 조사를 좀 해왔는데 오늘 기준으로 환율이 약 2.3배 정도 올랐어요. 올해 초보다. 근데 정말 많이 올랐을 때는 3.6배까지도 오른 적이 있습니다. 오늘 기준은 조금 그래도 안정이 된 거예요. 환율이 2배 이상 뛴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달러 환율이 약 1,330원 정도 하는데 그게 약 2,600원으로 떴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 경제 무너지는 겁니다. 증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락하겠죠 아주. 북한이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장마당이라는 시스템이 북한에 존재를 해가지고 북한의 어떤 그 계획 경제, 그러니까 북한 국가 주도의 경제가 몰락을 하더라도 시민들은 그 장마당 시스템에 의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보장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올해 초부터 그 장마당도 막혔습니다. 김정은이 장마당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북한 정권에 의지하지 않는다. 즉 북한 정권의 어떤 오더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판단 때문에 그 장마당을 자본주의의 어떤 시초 단계라고 규정을 짓고 밟아버렸거든요. 그러면 그 대안을 제시해줘야죠. 장마당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던 사람들이 다른 어떤 국가가 지정해준 곳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불만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대안은 제공해주지 못하면서 채찍만 휘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북한 내부의 경제 상황과 북한의 민심이 맞닿아서 지금 최악으로 가고 있다. 이번에 지금 이 무인기 도발에도 북한이 저렇게 오버 리액션을 하고 난리를 치고 뭐 한국의 군부 깡패들 막 이러면서 지금 뭐 적대심을 고취하고 있잖아요. 내부 상황이 그만큼 안 좋다 보니까 또 고질적인 수법을 쓰는 겁니다. 외부의 적을 이만큼 키워가지고 쟤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 거다 이러면서 지금 또 저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북한이 수십 년 동안 반복적으로 써던 수법이기 때문에 새롭지도 않아요. 이 한마디를 하고 싶은 게 제발 좀 창의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맨날 했던 것도 하고 하니까 분석하는 저도 참 지겹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내부 민심은 어떤가요? 내부 민심이 물론 우리가 표면적으로 지금 어떤 많은 반발이 확 일어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이 막 그렇게 눈에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그 물 밑에 왜냐하면 북한은 어떤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아주 사소하게 불만이라도 표출을 하면 3대가 멸족당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감히 그러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북한의 내부 민심이 어떻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징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탈을 하냐거든요. 그 체제에서. 이미 수많은 엘리트들이 북한 체제에서 이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8월, 9월, 10월 한두 달 사이에만 북한 주민 3명이 지금 그 사무만 경계를 뚫고 내려왔습니다. 특히나 그 DMZ 지역을 뚫고 내려왔죠. 거긴 지뢰가 깔려 있고 특히나 서해 갯벌지대는 언제든지 북한에 감시를 해가지고 총을 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무만 경계망인데 심지어 거기를 뚫고 북한 주민들이 귀순을 했다라는 건 죽기보다 더하다라는 겁니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똑같으니 한번 죽기를 결심하고 한국으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것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웬만해서는 죽을 결심을 안 합니다. 사람은. 하지만
거기서 사는 것이 더 죽을 맛이기 때문에 차라리 죽더라도 너무 오다가 죽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북한 주민들이 목숨을 건 지금 여정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북한의 어떤 그 현 실상을 반영하고 있다. 너무나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엘리트의 봉기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현재로서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 가능성을 우리가 여러 측면에서 여러 어떤 그 퍼즐에서 찾을 수 있는데 얼마 전에 김정은이 특수부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군 특수부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북한 군에서도 특수부대라고 하면은 가장 충성심이 뛰어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애국심이 뛰어나고 충성심이 뛰어난 사람들을 특수부대로 모아야 뭐 임무 수행이 되겠죠. 근데 그 특수부대 훈련 현장에 갔을 때 그 사진을 보면은 특수부대원들이 사격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근데 김정은 주변에선 그 호위하는, 그러니까 북한의 그 김정은을 경호하는 사람들의 복장과 그 행동을 보면은 대부분 다 총 방아쇠에 손가락이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총기를 소지하고 총기를 파지할 때 방아쇠에 손가락이 가 있으면은 엄청 혼납니다. 무조건 손은 방아쇠 밖에 걸쳐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총기 파지법이에요. 자칫 잘못해서 이게 손가락에 잘못 힘을 주게 되면 바로 발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오인 사격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 항상 손가락은 방아쇠 위에 걸쳐두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김정은을 호위하는 병력들의 그 손 동작을 보면 대부분 다 방아쇠에 손가락이 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발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건 김정은에게 가장 충성하는 군부대 사격훈련장에 가서도 김정은은 이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 중에 한 명이라도 총구리를 돌려서 김정은에게 발사를 하면 모두를 쏴 죽이겠다라는 그런 태도로 지금 방아쇠 손을 얹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진들이 김정은의 불안한 심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 좀 민감한 정보예요. 언론에 공개된 지 얼마 안 된 정보인데 디코이 차량이라고 아십니까? 디코이 차량이라고 김정은이 탄 차가 있어요. 어떤 독재자가 탄 차가 있으면 그 탄 차를 호위하기 위해서 똑같은 차량을 동시에 운영합니다. 어디에 누가 있는지를 모르게끔 만들기 위함이거든요. 신변에 위협이 없으면 그런 거 안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런 거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 어디 나갈 때 디코이 차량 안 움직이거든요. 보통 하는 사람들은 독재자들이 그런 거 합니다. 옛날에 스탈린이 그런 짓을 많이 했고요. 언제든 암살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사담 후세인이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김정은이 지금 디코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즉 본인이 언제 어디서 암살당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본인이 어떤 대역을 쓴다든가 본인과 똑같은 차량을 움직인다든가 라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건 전해주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김정은은 지금 상당히 본인의 신변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찰나에 무인기가 본인의 집무실 위에 날아왔으니 얼마나 경천동지할 일입니까? 김정은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딱 한 가지 생각할 거예요. 도대체 누가 무인기를 보냈을까? 네, 그리고 겁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방공망에 뚫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북한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격추조차 못한 거잖아요. 사진 한 장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언제 어디서는 또 날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아마 김정은의 행동에 상당히 큰 제약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이제는 누가 보내는지 몰라도 확실한 메시지를 던져줬거든요. 우리는 너가 어디서 뭘 하는지 다 알 수 있고 사실 무인기를요 잘만 조종하면은 그 창문을 뚫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은 무인기가 폭탄을 달고 러시아 병사들이 은거회에 있는 건물 창문으로 들어가서 그 건물을 무너뜨리거든요. 똑같이 김정은 집무실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김정은이 몇 층에서 어디서 자고 어디서 뭐 샤워를 하고 어디서 다 압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됐을 것이고요. 경고망동하지 말라라는 무언의 압박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가 보내는지 몰라도 좀 잘했다라고 해주고 싶어요.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다. 앞으로 김정은이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당분간 앞으로 한 보름 정도는 아마 북한은 계속 저렇게 날뛸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만큼 화가 났다라는 걸 보여주고 다시 무인기를 보내면 나는 니네 진짜 초토화할 거야?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위협의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은 제발 그걸 보내지 말아달라. 이거 제발 보내지 말아달라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다시는 이거 하지 말아달라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당분간 모든 이슈는 이 무인기 대응에 집중할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무인기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미 대선이 사실상 제일 중요해요. 한 달 뒤로 다가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이 무인기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서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대해서 모두 신경을 집중할 것 같습니다. 북한이 무너진다는 이야기가 많았음에도 3대째 세습하고 있는데요.
이런 나라가 세계적으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지금까지 북한이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좀 축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북한의 기형적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견고함입니다. 기형적이지만 견고해요. 그러니까 기형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통치 시스템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3명 중에 1명은 보이브 스파이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항상 자기가 어디서 뭘 하는지 보고해야 되고,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자아 비판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 사실 그걸 자유민주주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 기형적인 구조가 북한 주민들한테는 딱인 거예요. 북한 주민을 통제하는 건 딱인 겁니다. 매일 자아 비판을 하는 것에 연습이 되어 있고, 그리고 눈만 뜨면 감을 때까지 김씨 일가의 또 충성심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뇌의 강도가 인류 역사가 경험해본 그 모든 세뇌보다 가장 강할 겁니다. 북한의 세뇌가. 그 첫 번째, 그 기형적인 시스템이 그 견고함을 가져왔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세뇌와 자아 비판과 감시 세 가지가 완벽하게 맞물려진 시스템이다. 두 번째는 북한은 아이러니하게도 일제강점기 이후에 바로 독재로 넘어갔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민주화 어떤 운동을 거쳐가지고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적게나마 민주주의를 경험했던 시절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물론 독재의 시절이 있었지만 모든 정보가 완벽하게 통제되던 사회는 아니잖아요. 전두환 독재 시절에도 사실상 우리는 외신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사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독재적이고 그랬지만 경제적으로는 또 독재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게 많아가지고 전두환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전두환이 잘못됐다라는 정보조차 없으면 사람들은 그게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를 비교할 수 있는 레벨조차 가지 못합니다. 그게 교육 수준의 차이거든요. 대한민국의 교육은 그때부터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대학생들이 주축이 되어서 민주화 운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학생들이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그때 대한민국이 완벽한 독재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북한은 너무나 완벽한 독재 국가다 보니까 북한 체제에서 가르치는 내용 이외의 것들에 대한 정보가 전무해요. 그러면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북한 주민의 어떤 그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라든가 자유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인권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훨씬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폭동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폭동을 일으키려면 뭐가 잘못됐다고 느껴야 폭동을 일으키죠. 마지막으로는 김정일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독재 체제가 유지될 수 있게끔 밸런스 조절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정치력적인 측면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은 김정은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꽤 노련한 독재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김정은 대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게, 김정은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멍청한 리더입니다. 그 멍청함에 기가 차요. 사실 어떻게 리더가 됐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멍청하고 굉장히 감정적이고 화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지도자가 갖추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굉장히 풍분을 잘하는 성격이고 좀 분도장이 좀 있는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폭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폭군으로 끝날 것이다, 김정은은. 그래서 저는 김정은 대회는 끝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김정은 시대에도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요인이 조금씩 채워지고 있어요. 북한의 2030 세대가 성장하면서 그들은 드디어 대한체제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한체제가 뭡니까? 한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는 거죠. 기성세대는 북한 이외의 체제에 대해서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북한의 2030 세대는 한류를 엄청나게 많이 경험을 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이 있고, 민주주의를 그들이 완벽하게 이해는 못했어도 어쨌든 저 나라는 잘 살고 저 체제는 잘 살다라는 그런 개념적인 것들을 이제 학습하기 시작했고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비교가 잘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잘 사고 잘 발전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간접적인 경험을 갖추고 있는 세대가 드디어 등장했다. 즉 북한 체제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할 수 있는 세대가 드디어 등장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그것을 고무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앞선 그 통제 체제가, 제가 첫 번째 이유로 말씀드린 그 완벽한 기형적인 통제 체제가 지금 슬슬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통제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을 몰아붙일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저는 그래서 김정은 체제는 오래 못 갈 거다. 짧으면 5년, 길면 10년 안에는 분명히 우리가 쇼부를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집권 초기와 비교해 김정은의 건강은 얼마나 악화되었나요? 제가 뭐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아닌데요. 김정은의 집중과 초창기 때 체중이 90kg대였어요. 김정은의 키가 168에서 170 정도 추정이 됩니다. 제가 171인데 제가 지금 몸무게가 79kg인데도 굉장히 저는 스스로를 비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이어트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근데 김정은은 그때도 98kg였어요. 근데 지금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지금 143kg, 145kg 정도를 왔다 갔다 합니다. 초고도 비만입니다. 저는 제일 불쌍한 건 김정은의 무릎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정은의 연골이 참으로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육체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는 구조 아닙니까? 그 짧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거의 2배에 가까운 몸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김정은의 건강 상태에는 이미 적신호가 들어와도 너무나 많이 들어왔다라는 것이고, 김정은의 어떤 그 말할 때 호흡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과 백두산에 오를 때 그 영상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등산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백두산 오르는데도 그냥 연로하신 분이 가볍게 숨을 쉬는데 김정은이 뭐라고 했습니까? 안 힘듭니까? 라고 하면서 이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답을 하는 걸 보면서 둘의 나이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나죠.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고령의 노인이시잖아요. 김정은은 이제 40대인 사람인데 그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고 김정은 헉헉대는 모습을 보면서 김정은은 건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아마 10중 8구 이제 그 심혈관 계통에 문제가 있을 거다. 네. 얼굴이 굉장히 빨갛게 상기되어 있고 항상 우리가 항상 그 술톤이라고 부르는 그 톤으로 항상 얼굴을 가지고 있고 숨이 상당히 가파르고, 하지만 그런 면에서 그런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음에도 식습관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다라는 점은 뭐 결국은 본인의 어떤 그 운명을 재촉하고 있는 거죠. 최고의 의료진들이 투입될 텐데 왜 자꾸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건가요? 최고의 의료진이 투입이 되지만 우리가 비만을 막을 수 있는 약은 없습니다. 비만을 막을 수 있는 건 본인의 의지밖에 없어요. 결국 본인이 안 먹고 본인이 다이어트하고 본인이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어떤 질병에 의한 비만은 어쩔 수가 없죠. 뭐 예를 들어 뭐 프로틴이나 그런 것도 잘못 먹으면, 너무 많이 먹으면 비만이 되잖아요. 그리고 헬스하는 선수들 이제 근육을 뭐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뭐 약물을 쓰는데 그 약물을 잘못 쓰게 되면 또 비만이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뭐 김정은이 뭐 헬스를 하려고 약물을 먹었겠습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치즈라든가 고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또 포금하고 밤 늦게까지 포금하고 흡연하고 이런 모든 안 좋은 습관들, 그리고 김정은은 또 밤 늦게까지 안 자는 걸로 유명하죠. 그러다 보니까 밤 늦게까지 야식을 먹으면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김정은의 식습관은 아무리 좋은 의료진이 있어도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 바뀔 수 없다. 그러니까 현재 김정은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 권력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의 기대 수명을 3년으로 예측했는데 그 이유가 가족력 때문인가요? 그렇죠. 그게 심혈관 계통입니다. 할아버지도 심근경색으로 죽었고요. 김정일도 심근경색으로 죽었습니다. 그 심근경색이라는 병이 결국은 쉽게 말하면 혈관에 노폐물이 쌓여가지고 혈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혈관이 막혀서 죽는 병이 심근경색이거든요. 근데 그 혈관이 막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지나치게 지방이 많은 걸 먹어서 그래요. 근데 김정은이 치즈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치즈는 지방 덩어리 아닙니까? 그리고 술을 마시면 지방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포금하고 밤늦게 야식을 먹으면 지방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호르몬이 결국은 정상적으로 분배가 되지 않고, 그리고 인슐린 체계가 망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인슐린 체계가 망가지게 되면은 몸은 더 많은 어떤 지방을 저축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방이 쌓일 수밖에 없고, 그것은 모든 지방은 결국은 심혈관을 막아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쉽게 말하면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는 거예요. 그럼 찌꺼기가 두텁게 쌓이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혈관을 막아버리게 되고, 그러면 심근경색으로 죽는 겁니다. 근데 할아버지도 그랬고 아버지도 그랬고 본인도 그렇습니다. 가족력이 그런 어떤 심혈관 계통의 질병이 있으면 조심을 해야 돼요. 야채를 많이 먹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지방보다는 단백질을 먹는다든가 이런 식습관을 개선을 해서 지방이 쌓이는 걸 막아야 되는데 김정은은 그런 거 신경 안 쓰나 봅니다. 김정은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었을 때 북한의 계획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김정은과 김일성, 김정일이 비교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것이, 김정은은 일단 가장 기초적인 자기 절제조차 안 되는 사람입니다. 리더가 자기 절제를 못하면요, 그 리더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자기 절제를 못하면 어느 순간 꼬꾸러질 수도 있는 건데, 근데 북한은 감히 후계 체제에 대해서 말을 못하죠. 지금 후계 체제에 대해서 지금 김주애를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뭐 10월 9일 뭐
경축식인가요? 거기에도 이제 김주애를 내세우면서 후계자다 나오는 것을 다시 한번 공언을 했는데 그 자체가 얼마나 비합리적입니까? 지금 10대밖에 안 된 사람을 후계자로 내세울 정도로 북한의 어떤 인력 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빈약한 상태고요. 그리고 김정은은 지금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도 절제를 못할 만큼 어떤 의식 수준이 상당히 떨어져 있고 그리고 후계 구도에 있어서도 누가 봐도 결말이 보이는 후계 구도를 세우고 있습니다. 김주애에게로 후계 구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권력의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누가 김주애를 따르며 김주애에게 어떤 레거시가 있으며 김주애에게 어떤 정통성이 있어서 그것을 이어나가며 김주애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물려받을 수 있으며 아무것도 입증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허허벌판에 말뚝 하나 세우는 셈인데 결국은 그게 무너지는 길인 거죠. 근데 우리 다 모든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김정은은 그게 귀에 안 들리죠. 왜냐하면 자기 절제를 못하는 사람이고 남의 말은 안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히려 이유는 정말 간단해요. 자기 절제가 안 되고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고 자기 고집이 곧 죽어도 옳다라고 믿는 사람이고 그렇게 교육받아 왔고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 말에 토를 달지 않는 세상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의식 수준과 그 여러 가지 범주는 이미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났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김정은의 건강이 악화되어서 체제가 붕괴한다면 우리나라의 시나리오도 있을까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기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 작전계획 땡땡땡땡이라고 우리는 북한의 유사시 북한의 안정화 작업이라고 하는데 북한을 안정화시키는 작업이라고 해서 안정화 작업에 대한 어떤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대한민국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비한 계획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훈련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행정기관들이라든가 뭐 군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빠르게 흡수해서 뭔가 안정화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미국과의 협의하에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죠. 북한이 그런 어떤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 국민들의 어떤 단합된 마음으로 북한에 대해서 혹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뭉쳐줄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예를 들어 우리가 북한이 무너졌을 때 북한에 올라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거 가면 안 된다라는 그 내부 여론이 존재를 하게 되면은 시간을 지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가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 어떤 군이라든가 행정부라든가 법원이라든가 대부분 다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의지죠.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좀 가시권의 어떤 것을 두고 북한의 붕괴를 이제는 가시적인 어떤 움직임으로 보고 꾸준히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즉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려봐야 그 상황이 닥쳤을 때 덜 당황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자리가 많아져서 물론 북한이 무너진다라는 거 얘기하는 사람들 뭐 한 30년 전부터 얘기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간혹 또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거 다 개판인데 그냥 그런 상황이 안 왔으면 좋겠다. 북한이 안 무너지면은 그냥 지금 이 상태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니냐라는 그런 또 어떤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을 막기 위해서 북한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 하지만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국익과 그리고 역사의 흐름과 그리고 어떤 상황의 변화의 추이를 봤을 때 북한이 무너지는 것은 이제는 어느 정도 정말 가시권에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꾸준하게 그런 얘기들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토론이라든가 뭐 학술 토론이든 방송 토론이 됐든 뭐 세미나가 됐든 다양한 어떤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 강대국들도 개입의 여지가 있어서 통일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 북한이 붕괴했을 때 어떤 전개로 흘러갈까요? 붕괴가 되었을 때 가장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시나리오는 우리가 북한 전역을 다 먹는 거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가 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한다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토 조항을 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그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100%에 바라는 시나리오고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죠. 중국이 어디까지 밀고 내려오느냐도 문제입니다. 청천강 이북 지역에서 머물지 아니면 청천강 이남 지역으로 더 내려올지 대동강 이북 지역까지 중국이 내려올지 대동강 이남 지역까지 내려올지 그런 것도 지켜봐야 되고요. 북한 지역에서 한국과 중국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북한 군의 존재도 문제가 되죠. 북한 군은 북한 내부에서 가장 호전적인 세력 아닙니까? 그런 호전적인 세력이
당연히 대한민국에 그들은 뭐 프렌들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 군부 잔당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런 시나리오별로 우리가 좀 많은 어떤 고민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이 무너지게 되면은 상황 관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리는 개입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개입을 해야 됩니다. 통일에 대한 북한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올해 1월부터 북한이 갑자기 통일을 반대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준비 작업 거쳐서 워밍업을 거쳐서 온 게 아니라 작년에도 뭐 이런 움직임은 없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김정은의 변심에 의해서 이제 우리부터 통일을 하기 싫어. 굉장히 초딩스럽고 유아스러운 발상에 의해서 지금 상황이 여기까지 전개가 된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북한 주민들도 황당합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뭐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라든가 뭐 낮은 단계 연방제라든가 그런 것들은 김일성 시대 때부터 내려온 북한의 엄청나게 큰 레거시고 유산이에요, 이거는. 근데 그거를 김정은이 혼자서 뒤집어 엎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통일을 바라는 북한 주민들의 열망은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갑자기 뭐 생뚱맞게 야 우리 오늘부터 걔네랑 한민족 아니야 이래버리면,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역사라는 건 어떤 한 개인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김정은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이라는 건 오늘부터 흐름 이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자라고 해서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죠. 개인은 그 역사 속에 속해 있는 변수일 뿐이지 그 개인은 역사를 주관하는 그런 어떤 뭐 타임라인을 주관하는 타임키퍼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의 그런 어떤 그 무지와 어떤 그 욕심에서 비롯된 이런 판단 자체를 북한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고 있고 결국 밀어붙였지만 실패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출연을 해가지고 또 북한 관련 소식, 또 국제정세와 관련된 소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북한 관련된 소식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하는 또 국제정세가 있다면은 불러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준비를 잘 해서 인사이트 있는, 그리고 들을 가치가 있는 방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연말입니다. 여러분들 올해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